첫 번째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던 이 일당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수사 결과 이 여성이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사업가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남성도 똑같이 손흥민 선수처럼 당했다라는 게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양모 씨, 손흥민을 협박한 사람이죠. 동시 교제 중 임신을 했고요.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와 똑같이 저 사업가에게도 접근을 해서 이 협박을 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협박녀 2차 협박에도 관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어요.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하고 그 돈 어떻게 썼나도 지금 경찰 수사로 나왔는데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탕진을 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탕진하는 법입니다. 자,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생활교류를 겪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손흥민에게 금품 추가 갈취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걸로 검찰 공소장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최근 이 양모 씨는 이 손흥민에게 2차 협박에 관여했느냐라는 거에 부인한 바 있죠.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공갈 혐의와 공갈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양태용 변호사님, 두 가지 사실이 좀 새롭게 드러난 건데 손흥민처럼 그 동시에 만났던 남자 사업가도 당했을 뻔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뜯어낸 3억을 사치품을 구매하며 탕진했고 손흥민에게 재차 접근해서 추가 협박을 하는데도 이 여성이 관여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이잖아요. 수사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것만 해도 이제 범죄 사실이 3개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은 사업가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제 돈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공갈미수가 이미 성립이 된 거고요. 공갈미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1차로 3억 원 받은 거는 공갈을 기수가 된 거니까 그건 공갈 또 하나의 범죄고, 또 2차적으로 또 돈을 생활고 이후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 그것도 공갈 미수가 돼서 사업가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공갈 기수와 미수, 총 3가지 범죄가 지금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용모 씨와 같이 어느 정도 공모한 게 이미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저건 아마 공동 공갈로 최고 이제 50%까지 형량이 추가되는 걸로 이제 그 폭처법으로 추가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형량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경찰 검찰 수사 과정 오고 가면서 취재진들이 물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40대 남성과 이 손흥민 선수를 추가적으로 협박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경찰 검찰 수사 결과는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 여성이 생활고를 겪었고 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거면 더욱더 범행이 악질이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3억이면 아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금방 탕진하고 생활고까지 갔을까? 글쎄요, 뭐 일단 손흥민 선수 연봉이 뭐 한 200억 가까이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뜯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협박 공갈, 이게 정확하게는요 협박해가지고 금전을 그 갈취하는 걸 공갈이라고 하거든요. 공갈.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갈인데, 공갈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 연인 사이였던 용모 씨가 그 양모 씨, 협박녀 양모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받다가 네. 비밀 유지 각서를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공갈까지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양모 씨는 저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작년 5월 23일에 입국을 했는데 실제 그때는 그 양모 씨가 일본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 사업가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그 귀국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만난 게 5월 31일, 6월 1일 그 2번 만났는데,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6월 24일에 산부인과 가서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 임신이 5주 내지 6주가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 아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양모 씨나 그 용모 씨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둘 다에다 그 사업가한테도 협박하고 손흥민 선수한테도 협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죄질은 아주 악하다, 불량한 걸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쉽지 않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라는 게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 여러 가지 거죠. 그 뭐 판사님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판사라고 하면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은 이 3억이라는 돈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수현님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럼요. 큰 돈이죠. 제 입장에 생각하면 뭐 평생 상상할 수 없는. 그럼요. 근데 그걸 저렇게 금방 탕진한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글쎄 이게 금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품을 사실 경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전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을 이 드렸잖아요. 사건을 보면서 그런 예. 이 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셨군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축구를 2번을 봤어요. 네. 어제 밤에 그 쿠웨이트하고 네. 최종 예선을 하는 걸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누가 봐도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진짜 그런데 저런 선수가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아서 정말 경기를 뛸 수 없다거나 경기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일을 겪는 와중에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무슨 축구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터지자마자. 그래서 그 우승의 기쁨을 막 만끽하면서 이런 어떤 사건으로부터 잠시 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이런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이고 잘 정리가 되어서 손흥민 선수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마련인데 본인의 어떤 축구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의 봉사라고 하는 이런 기회가 좀 어긋나지 않도록 본인 관리를 좀 잘 하면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의 중심을 둔 그런 해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저희 돌직구 쇼에 출연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이 이 공갈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전 근대적 사기가 아직도 있다니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돈을 뜯어내려 하는 걸 전 근대적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살해 용의자인 남성이 이 전 연인, 즉 살해된 여인의 집에 침입하는 장면의 CCTV가 저희가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인데 깜깜한 새벽 자세히 보세요.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갑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요. 보이십니까? 15분 뒤 아파트 등이 차례로 켜지더니 출입구로 이 남성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입니다.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거죠.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자,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언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는데 가라앉는 소리가 나더라고. 뭐 가운데 크리씩 나는 그걸 들리가지고 그래 내가 자다가 깨짝할지도 그래 별것을 자니까 피비린내가 나더라고.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사건의 전말 보시죠. 40대 용의자 B씨, 앞서 우리가 CCTV를 봤던 그 남성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그 남성입니다. 가스관을 타고 A씨,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했고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요. 아니 수사에 잘 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결국 구속이 안 됐고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 A씨 몸에 상처, 부부싸움인가 생각했다. 이웃 주민이 막아서자 남성이 자리를 피했다. 종종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 말다툼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법원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른바 예고된 범행, 이 흔히 강력 사건을 분석할 때 이런 용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한 바도 있었고 검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이웃 주민들에게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왔고 저 여성의 몸에서 상처까지 보였다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아쉬워요.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느냐,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이런 이제 원칙을 존중한다는 거는 저는 뭐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원이 어떤 그 구속영장을 그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의 그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되거나 아니면 뭐 증거인멸의 도주의 우려가 없을 적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좀 잣대를 적용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그래서 이제 피의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 가능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중심으로 조금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남녀 관계나 스토킹 범죄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네. 또 이제 감정적으로 격화됐을 적에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로 그런 치명적인 범죄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도 바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뭐 경무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이런 이 특수한 상황, 특수한 범죄일 경우에는 피의자보다는 피해자 중심 사고를 해서 이런 사고를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일반 국민들 좀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최근 갸우뚱 의아하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장 기각 같은 아쉬운 판단들이 계속 국민들 사이에 이 누적이 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양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유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금 피의자가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건이 이제 스토킹 범죄법 처벌법입니다. 네. 근데 스토킹 처벌법이 다른 범죄와 다르게 위험한 거는 이 사건처럼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더라도 조금 구속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단순 살해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특가법상 보복 살해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미 지금 수사 중인 사안, 즉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그런 이제 일종의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거에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그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의자가 조속히 전 잡혔으면 하는 바람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예,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보호 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택 현관에 AI CCTV 설치. 하지만 용의자는 가스관으로 진입했어요. 스마트워치 최근 반납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지만 보호를 받지 못한 거죠. 경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되고 임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라고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치부 변호사님,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결국 이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완벽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경찰의 보호 조치는 이렇게 뭐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된 거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저 피의자는요 집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스관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법원은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전과 같은 게 동종의 전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너무너무 관대한 나라다. 이거는 진짜 그러다가 피해자들만 그 손해를 갖다 보고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관련 제도 같은 것들도 좀 그 조정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